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옵니다. 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정호 교수에게 답을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프닝에서 해운업,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기회의 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2024년 가장 중요한 산업 하나로 해운업을 오늘 선정해 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산업, 올해 2024년에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해운업을 선정해 주셨는데 예. 이유가 있을까요? 예. 가장 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글로벌 경제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당면 과제 키워드를 하나 꼽으라면 예.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빠지지 않는 키워드들 중에 하나가 아마 미중 간의 갈등 아닐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의 뭐 첫 번째, 두 번째 교육국이 당연히 미국과 중국이고 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중국과 미국이죠. 그리고 밸류 체인이라고 흔히 부르는 공급망, 어디에서 원자재 확보해서 어디에서 조립하고 어디다 판매하는지 이런 가치사슬로 엮여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과 중국은 가장 긴밀하게 경제적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 나라인데요. 예, 우리나라도 또 미국과 중국의 교역량이 우리나라는 거의 1, 2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나라가 갑자기 갈등을 이제 전개하다 보니 중국산 부품 들어가면 나 안 산다 막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지금 그 고민이 우리도 지금 많은 상황인데요.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관점도 있더라고요.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고민해야 될 게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일본, 독일, 뭐 프랑스, 영국 제가 아는 웬만한 나라들 보면 첫 번째 교역국, 두 번째 교역국을 보면 무조건 중국, 미국이 다 들어가거나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 하나가 3등인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어서 그것 때문에 뭔가 공급망을 제대로 가동하기 어려워지거나 쉽게 얘기해서 물건을 제때 어디서 조달하기 어려워지거나 하는 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겠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들도 뭔가 대안을 찾아야겠네. 그런데 그 대안을 어디서 찾을 수 있지 생각해 봤더니 그 아주 유효한 대안 중에 하나가 앞으로 한국을 통해서 조달받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좀 가져봤고요. 그 관점에서 우리나라 해운 산업을 이제 좀 주목을 더 하고 육성을 해볼 물 들어올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해운업이라는 게 이제 발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했을 때 네, 우리나라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예. 그거는 좀 이따가 네. 알아보도록 하고요. 예. 그러면 먼저 해운업이 구체적으로 뭔지 이거부터 짧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마 뭐 청취자분들 대부분 어느 정도 예상은 하시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박이라는 이 운송 수단을 활용해서 화물이나 사람을 실어 나르는 그런 것과 관련된 업이 바로 해운업입니다. 네, 제가 해운법을 찾아봤는데 예, 해운법 2조가 정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해운업을 이렇게 정의해 놨더라고요. 해상 여객 운송 사업, 해상 화물 운송 사업, 예, 해운 중개업, 그렇죠. 해운 대리점업, 예, 선박 대여업, 선박 관리업. 맞습니다. 요 지금 말씀하신 그럼 해운업이라고 하면 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한 워딩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람을 날라주든지 화물을 날라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저에게 맡겨주시면 날라주는 해운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해서 대리업을 해준다든가. 대리. 그렇죠. 그리고 선박을 아예 통으로 빌려줄 테니 알아서 하시든지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는데 결국 선박이라는 운송수단을 활용해서 사람과 화물을 나르는 직간접적인 모든 업을 말하는 거죠. 그렇군요.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씀은 하셨잖아요. 네. 예, 코로나19로 공급망이 막혔을 때는 해운업이 반짝 화랑이었다가 네. 또 엔데믹 후에 다시 육상 공급망이 확대되면서 해운업계가 또 약간 불황에 빠졌다가 그러다가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커지면서 홍해, 수에즈 운하를 오가기가 어렵게 되고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가뭄으로 파나마 운하도 막히고 이게 해운업계에 다시 호재가 됐다.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 내가 열심히 하고 말고 이거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예. 주변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 해운업에 모르겠어요. 경제학자들은 그래서 해운업을 너무나도 재미있어 하거든요.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예. 일단 해운 업종에 투자하는 거는 아주 가장 손쉬운 투자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해운사들의 주가라는 것은 예. 해운 운임비와 거의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해운 운임비 오르면 그 회사들 주가 오르는 거고 예. 해운 운임비 떨어지면 그 회사들 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반도체, 건설, 금융 이런 거는 변수가 너무나도 많지만 해운사 투자할 때는 운임비만 예측하면 투자를 아주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운임비 예측이 어려워요. 아, 변수가 딱 하나인데 그 변수 하나 예측하기가 너무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주변 환경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그 은임비가 책정이 되는 거니까. 맞아요. 방금 네. 말씀 주신 갑자기 전쟁이 나질 않나. 갑자기 무슨 기후 환경 변화로 물이 부족해서 운하가 가동이 안 되질 않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돌출 변수가 많다 보니까 운임비 예측이 어렵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변수들도 많지만 네. 제일 중요한 변수인 경기에 대한 예측을 그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경기가 예상도 못할 정도로 호황이 불거졌어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뭐 저 어디에 수출해야 되니까 물건 좀 어디로 보내주세요. 예. 그리고 소비자들도 해외에서 내가 직구했으니 빨리 보내주세요.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배에다가 그걸 실어 날라야 되는데 그러면 갑자기 배가 꽉 찼고 컨테이너선이 꽉꽉 찼어요. 그럼 이거 어디다 보내지? 그럴 때 배를 빨리 새로 만들어서 그걸 바탕으로 다시 한 척 더 선적해서 보낸다? 배 하나 건조하는데 이렇게 몇 달 만에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요. 예. 통상적으로 2년에서 3년 걸리는데 2, 3년 뒤면 경기 상황 바뀌어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해운 업계의 가장 뭐랄까요? 고민거리가 2년 뒤에 경기가 좋을까 안 좋을까를 바탕으로 배를 더 사놔야 할지 배를 더 빌려놔야 할지 사놓은 배, 내 배는 사선이라고 부르고 빌려서 쓰는 배는 용선이라고 부르는데 예. 이걸 내가 어느 정도나 확보해놔야 발주 들어올 때마다 바로바로 보내줄 수 있을지 그 예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해운사들 중에서는 그 예측을 잘못해서 지금 엄청난 호황으로 물량이 쏟아지는데 손 놓고 지켜만 보고 있는 해운사도 있는 거죠. 반대로 그걸 반대로 예측을 너무 잘못해서 배를 잔뜩 사놓고 빌려놨는데 배가 맨날 텅텅 비는 경우 그럼 또 엄청난 손실을 보죠. 그래서 해운업은 경기 예측을 잘할 수 있는 투자자다. 그러면 무조건 해운사에 투자하시면 떼돈 벌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 경기 예측을 하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누구나 쉽지 누구나 않다라는 떼돈을 거. 벌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예. 이 해운업이라고 통칭되긴 하지만 그 해운업의 크게 선종에 따라서 4가지 배가 있습니다. 요거까지를 말씀드려야 우리가 해운업계에 대한 약간의 이해를 추가로 더 도모할 수가 있는데요. 배의 종류에 따라서 4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요. 그렇죠. 예. 먼저 벌크선하고 컨테이너선 이 2가지를 좀 구분을 시켜드릴게요. 예. 이 벌크선은 간단히 생각하면 콜택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 가고 싶은데요 할 때 예. 우리 카카오콜이나 이런 콜택시 부르잖아요. 콜택시 부르죠. 예, 그런 콜택시와 똑같은 게 벌크선입니다. 이 벌크선으로 주로 나르는 화물들을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데 예. 벌크선은 그냥 곡물이라든가 철광석과 같은 천연 자원들 이런 것들을 그냥 쏟아 부어요. 컨테이너선처럼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하는 게 아니라 큰 어떤 통에다가 그냥 배 위에 있는 통에다 쏟아 붓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철광석이라는 거, 그런 곡물이라는 건 대부분 누군가가 엄청난 양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갑자기 전화해서 부탁하는 게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벌크선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그 노선이 콜택시처럼 그때그때 결정되는 그런 선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런데
컨테이너선은 뭐냐? 우리 버스나 지하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요거는 노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그렇죠. 왜냐하면 컨테이너 안에 탑재하는 화물들이라는 것은 예. 사실 종류도 많을 거잖아요. 갑자기 뭐 홍콩에서 필요하다는 컬러 TV 뭐 몇천 개, 그다음에 한국에서 필요하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디스플레이 패널 몇 개, 그 중간에 대만 잠깐 거칠 수 있으면 대만에다 몇 도 얼마 내려다 주고 이런 그 노선이 있겠죠. 예, 예. 그게 지하철역과 똑같아요. 매주 무슨 월요일 오후 2시에는 어느 항구에 정박했다가 다시 그 다음 날은 또 어느 항구 정박하고 그래서 그 항구 정박했을 때 컨테이너 2통 내려다 주고 거기서 다시 실어야 될 건 또 싣고 그리고 그 다음 때로 넘어가는 이렇게 정기 노선이에요. 정기 노선이라 하면 보통은 몇 개월 단위로 이렇게 노선이 짜여져요. 일반적으로 한 15일에서 한 달 이내가 통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부산항에서 로테르담까지 가는데 채 한 달이 안 걸려요. 한 20일도 안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제일 멀리 가는 데가 컨테이너선이 한 그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미주 노선이 얼마 안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질문 지금 해주셨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주 노선을 내가 정례적으로 운영해야 나에게 전화해서 이것 좀 갖다 날라주세요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주 노선을 내가 정례적으로 운영한다. 버스처럼 어쩌다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통상적으로 배가 몇 척 필요하냐면 한 7척은 있어야 시작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야 정례적으로 간다라는 거죠. 왔다 갔다 하기에. 그리고 유럽 노선은 한 10척 정도는 넘어야 정례적으로 거기에 노선 하나 생겼다 이렇게 봅니다. 해운업에 뛰어들기는 정말 막대한 자본이 있지 않고는 쉽지가 않겠네요. 아, 정말 빨리 이해해 주시네요. 진짜로. 예,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또 중요한 해운업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컨테이너선은 이렇게 정기적인 노선이고요. 예, 그다음에 탱크선과 가스선. 예, 탱커선하고 가스선은 이거는 장기 계약으로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가스선이나 탱크선이 필요하겠죠. 이 안에는 주로 천연가스나 이런 걸 실어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쓸 에너지원을 우리가 주로 아랍에미리트에서 조달받는다면 아랍에미리트에서 우리 한국으로 연간 천연가스는 통상적으로 얼마씩 날라야 우리가 문제가 없다. 그 계산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스선이나 탱커선 같이 이렇게 에너지를 선적해서 가져오는 회사들에게 저희가 연간 얼마 필요하니 연간 몇 척을 무슨 달로 계속 배송해 주시면 됩니다 해서 마치 정례화한 콜택시 요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석유 같은 뭐 액체류 같은 것들은 탱크선으로 운반을 하고 가스를 운반할 때는 가스선을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에너지를 나르는 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예, 벌크선, 컨테이너선, 탱크선, 가스선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나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지식 자랑하기에 좋은. 그래요? 도움 되셔서 다행이네요. 예.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건. 변수가 너무 많다. 맞아요. 그러면 변수를 견뎌내려면 막대한 자본을 가진 업체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뭐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고는 하지만 뭐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데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럼 막대한 그런 자본력이 있는 건가라는 면에서 봤을 때도 어떻게 한국의 향후 먹거리가 해운업에 있다라고 보시는지 그 이유를 쉽게 좀 예측하기는 힘들거든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선박 종류 4종류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4종류 중에서 특히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해운업은 어떻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냐 하면요. 해운 동맹을 통해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해운 동맹. 이 해운 동맹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컨테이너선을 가지고 예를 들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노선 하나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국적 해운사들 중에서 군수한 해운사 같은 경우는 기껏해야 내가 배 한 2척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거 유럽 노선 운영하기가 배가 모자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해운사와 길드를 맺는 거예요. 동맹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오승훈
해운. 그러면 오승훈 해운은 배 몇 척 가지고 계세요? 저 한 4척 있어요. 저 마침 3척 있으니 우리 둘 합쳐서 미주 노선 하나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척 많네요. 네. 기분은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회사가 동맹이라는 영어로 표현하면 그냥 얼라인이라고 불러요. 얼라이먼스를 맺고 그래서 같은 노선을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항공에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스타 얼라이언스라든지 맞아요. 뭐 똑같은 거예요. 스카이 팀이라든지 네. 그래서 어쨌든 비행기 대수를 내가 전체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공에서는 코드 쉐어라고 하거나 뭐 그러거든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예. 큰 물동량을 커버할 수 있게끔 한다. 내가 맞습니다. 배를 몇 척 안 가지고 있어도. 예. 예. 역시 항공 쪽에 워낙 조예가 깊으시니까 금방 이해를 하시네요. 예. 자, 그래서 그거랑 예. 진짜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뭐 나중에 수익 세어는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뭐 배선 얼마나 배를 같이 했는지 배 3척 4척이니까 그 비율로 할 수도 있고 그 안에 공간을 얼마나 썼는지 등등 뭐 어떻게 보면 이익을 나누는 것은 여러 계약의 룰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배를 다 살 수는 없으니 예.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해운 업계가 점점 기회를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요. 일단 동맹부터 말씀드리면 전 세계 메이저 3개 동맹이 있어요. 그 3개 동맹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동맹이 예. 2M 동맹인데 이 2M 동맹은 전 세계 해운사 1등과 2등 둘이 짝짝꿍이 된 거예요. 1등이 MSC라는 스위스의 해운사고요. 예. 2등이 머스크라는 덴마크 해운사인데 전 세계에서 배 둘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너랑 나랑 합쳐서 미주 노선, 유럽 노선, 아시아 노선 다 같이 하자. 이렇게 한 이 2M 노선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 전에 선전포고를 해요. 우리 계약 기간 끝내는 제 기억으로는 2025년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때 우리 동맹 깹니다. 우리 각자 갈 거예요. 하는 거예요. 1, 2위가 찢어지겠다. 그렇죠. 예. 전 세계 해운사 1등과 2등이 찢어지겠다고 한 건데 특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MSC라는 해운사가 네. 코로나19 때 전 세계에서 물동량 막 폭발했잖아요. 그때 해운사들이 정말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때 그 엄청난 돈 번 걸 가지고 예. 중고 선박들을 막 몇백 척을 샀어요. 새로 발주하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 그냥 막 사버린 거야. 아. 돈 버는 족족. 나 혼자 다 할 수 있을 만큼 배를 사들인. 그게 목표였다는 걸 솔직히 오픈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MSC는 이제 혼자 가겠다라고 했으니 머스크도 뭔가 새로운 대안들을 찾아야겠죠. 예. 자, 그러면 MSC가 진짜 혼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아직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고 머스크는 그렇게 배를 많이 확보하지 못했으니까 새로운 동맹 친구들이 필요할 거죠. 그 과정에서 당연히 누구에게 기회가 또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해운사들에게도 새로운 이런 글로벌 동맹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런 변화가 하나 있어요. 이걸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전 세계 상위 10개 해운사들이 네. 전체 선봉량이라고 부르는데 예. 이 전체 선봉량에서 본인들이 커버하는 양은 거의 50%에 육박해요. 그러니까 10개 회사가 선박 물동량의 한 절반을 지들이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10개 해운사들 중에서 대부분 혼자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동맹을 맺어서 하는데 예. 그 동맹이 3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 2M 동맹, 네. 1등, 2등이 합친 거. 여기가 물동량의 한 30%를 하고요. 오션 얼라이언스라는 데가 두 번째인데 전 세계 물동량의 26%. 세 번째가 디 얼라이언스라는 곳인데 네. 여기가 17%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다 합치면 전 세계 물동량의 거의 70% 이상을 다 차지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 하나만 다시 동맹을 구축한다 해서 거기에만 잘 들어가도 노선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큰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부 시간이 한 1분 정도가 남았는데 네. 요거 짧게 혹시 네. 정리가 가능할까요? 스위스, 덴마크 이런 나라들 그렇게 세계 경제의 1, 2위를 차지하는 대국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경제국은. 강대국은 해운업을 주력 사업으로 하지 않나요? 왜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 짧게 얘기 드리고 2부에 넘어가면 여권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강대국의 여권, 미국 여권. 그럼 그 미국 여권을 들고 있으면 전 세계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것 같지만 실제 못하죠. 왜? 미국은 여기저기
적성국들이 많아요. 아. 또 미국을 싫어하는 국가가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적선이라든가 미국 국민 시민권을 갖거나 여권은 오히려 힘이 약해요. 아. 물류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는 나라들이 많아서. 아,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해운 동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렇습니다.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1부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역시나 박정호 함께하고 계신데 이쯤에서 1부를 마무리하고 잠깐 광고 듣고 여러분 2부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예, 일주일에 딱 한 번 게스트가 묻고 진행자인 박정호 교수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살 길이 해운업에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1부에서는 여권과도 같다라고 하시면서 세계 1, 2위의 경제대국이 오히려 해운업에서는 이렇게 강한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예. 이런 표현을 제가 많이 쓰거든요.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많은 뭐 관료들 아니면 학자분들에게 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린 한국인이기 때문에 못 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실제 그래요. 비자 없이 또는 비자만 받으면 무조건 갈 수 있는 나라의 숫자가 제일 많은 나라 1, 2등이 항상 일본 아니면 한국이에요. 그렇군요. 예, 오히려 러시아, 미국 이런 패권 국가들은 이미 척진 나라가 너무 많아서 함부로 받아주질 않아요. 우리가 딱 못 가는 나라는 하나밖에 없죠. 바로 위에. 북한. 네, 거기 빼고는 거의 없어요. 그거랑 똑같이 글로벌 해운업에서도 동맹국으로 이 나라는 뭐 우리나라랑 지금 크게 억하심정 있는 나라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나라의 배들이 네덜란드 그리고 덴마크 그다음에 스위스 그리고 대만. 대만은 수교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척진 나라가 없다 보니까 에버그린을 비롯해서 뭐 이런 많은 대만의 해운사들이 전 세계에서 또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앞으로 네. 해운업에 강한 네.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바라보시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예. 네. 바로 지정학적인 위치입니다. 우리 덴마크 그러면 북유럽의 그 해상 물류의 요충지에 있잖아요. 북유럽과 어떻게 보면 유럽 본토 반도 위에 끄트머리에 붙어 있다 보니까 물류에 있어서 굉장히 요충지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고요. 대만도 마찬가지죠. 인도양과 그다음에 태평양의 중간쯤 있는 섬이다 보니까 중개 무역을 비롯해서 다양한 또 본인들이 또 제조 역량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버그린 같은 선사들이 굉장히 뭐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북아시아 지역은 전 세계 IT와 관련된 전기, 전자 관련 공산품을 한 절반 정도 생산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 동북아 지역에서 그런 물건을 반드시 선적해서 어디로 보내거나 아니면 중간에 또 경로로 거쳐가야 될 곳이 될 텐데 그런데 슬슬 제가 오프닝 때도 말했던 화두인 미중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허브 항만, 허브 해운사 이거를 굳이 중국 선사를 이용했다가 갑자기 중국과 미국이 어떤 갈등 불거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경제 제재죠. 그 나라 물건 안 받아, 그 나라 뭐 화물, 금융 다 제재 이렇게 되는데 그 나라 배도 안 받아. 그럴 수 있거든요. 심지어 배도 납포까지 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말고 중국이 그동안 활용했던 여러 동맹들의 일부라도 우리나라 해운사들이 받아올 수 있다면 당연히 이것도 기회 요인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정학적 위치. 예, 대표적으로 전 세계 상위 해운사 중에서는요. 1등이 아까 말씀드렸던 MSC고 2등이 머스크고 3등이 CMA, CGM이라고 불리우는 프랑스 선사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코스코라는 중국 해운사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 해운사들이 점점 그 위상을 옛날같이 왕성하게 누리기 어려울 거예요. 그건 왜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간 갈등 때문에 뭐든지 중국의 힘을 빼려면 중국 기술을 표준화해서 배제하거나 중국 제품이 판매될 수 있는 그 어떤 여러 가격 경쟁력도 훼손하거나 또 한 가지가 뭐겠어요? 중국 배가 아예 입항을 못하도록 하거나 루트에서 빠지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의 어떤 그 전략 전술은 예전에 미국이 어떤 자신들이 제재해야 될 국가다라고 하면 늘상 써왔던 방법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게도 이런 관점에서 기회가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지정학적인 위치까지 살펴봤는데. 예,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는 네. 우리나라 해운사들이 또 지역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노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 오, 예. 우리 철도랑 똑같이 광역 철도가 있고 네. 그다음에 어떤 그 광역시 안에서만 돌아다니는 지하철 같은 노선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광역 노선을 원양해운이라고 부르는데 이 원양해운은 아까 말씀드렸던 2M이라든가 이렇게 배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곳에서 정례적으로 운행하는 배들을 뭐 10척, 20척씩 해가지고 노선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적 해운사들 중에서 HMM 정도만 세계의 한 순위로 한 8위권에 해당되고요. 오, 꽤 예. 높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머지 해운사들이 사실 그렇게 약간 큰 규모는 아니고 군소하긴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 먼 대항으로 나가는 노선을 운영하기보다는 아시아 거점 지역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가장 활발하게 가동될 것으로 보여지는 대륙은 아시아거든요. 유럽은 저성장 기조 고착화돼 가고 있고 초고령 사회로 신제품, 새로운 물건에 대한 호기심 등등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자체가 아시아로부터 적극적인 뭐 물량 받아 쓰겠다 이런 것들이 점점 조금 등한시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가장 뭐랄까 물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려면 네. 청년들이 삼성에서 무슨 새로운 물건 만들었다고 LG에서 새로운 물건 만들었다고 나도 갖다 써볼래 이런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제일 많은 즉 30대 이하의 인구가 제일 많거나 그런 곳이 젊은 연령층이. 그렇죠. 아세안 지역과 그렇죠. 인도와 이런 데인데 이쪽은 우리가 노선을 지류 노선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까우니까 비교적.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해운선사들이 뭔가 이런 지류 노선들을 활용하거나 원양 노선과 결부돼서 뭔가 새로운 물류의 망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들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근시일 내에 발달할 수 있는 나라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선, 짧은 노선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는 가까운 나라들. 네. 그거는 이미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노선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겁니다. 네. 이제 미중 갈등이 첨예하게 불거지기 시작하면 네. 지금도 벌써 슬슬 중국도 내 편 더 포함시키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사우디가 브릭스에 새로 가입하겠다라고 벌써 선언을 해버렸죠. 오, 예. 그리고 미국도 이제 뭐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밸류체인을 짜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양쪽 어디에도 함부로 손을 들어서 저도 그쪽에 가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주저된 그 수많은 국가들이 있겠죠. 그럼 그 수많은 국가들은 양쪽으로부터 압박받기 제일 쉬운 방법이 야, 너희 우리 쪽으로 안 들어오면 물건 이제 제때 못 받아. 니네 한국 봤지? 요소수 갑자기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요.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그 나라들은 중국을 선택하자니 미국이 좀 걱정되고 미국을 선택하자니 중국이 걱정되고 네네. 그러면 이 물류들 필요한 물건들은 어디서 제때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수량만큼 조달받을 수 있을까 걱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런 물류망을 가장 원활히 구축해 줄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왜냐? 예. 우리는 이게 벌써 몇 해 전 정권부터 계속 자랑 삼아 국가에서 여러 정권에 거쳐서 자랑했던 슬로건 하나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전 세계에서 경제 영토가 제일 큰 나라 대한민국. 뭐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시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예, 들어본 것 같아요. 바로 FTA 체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해 놓은 국가는 우리 한국이에요. 이 FTA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거거든요. 예. 내국인과 동일한 정도로 교역하는데 아무 허들을
두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3년 어떤 10월 달까지의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예. 전 세계에서 FTA를 21건 체결해서 59개국과 자유무역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어 놨고요. 예. 그리고 지난해 마지막에 이것까지 체결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올 초인가? 갑자기 이건 헷갈리네요. 네. 뭐냐면 중동 6개 국가들이 모여져 있는 걸프 협력 이사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GCC라고 부르는 곳인데 네. 여기와 추가적으로 또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어요. 이 GCC 중동에 있는 그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중동 6개 국가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싶었던 나라가 우리 말고도 더 있었거든요. 일본과 중국이에요. 그런데 그 두 나라를 제끼고 우리가 먼저 체결한 거예요. 아, 그러면은 해상 운송 분야에 있어서 양쪽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면 첨예해질수록 양쪽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 있는 나라들이 있을 텐데 그 나라들은 우리와 같이 FTA를 여러 군데 체결하고 있는 나라를 거치면 네. 예, 그러면 FTA를 직접 체결한 것 같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접근을 할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물건 필요할 때마다 거래처 다른 곳에 전화해서 물건을 받으면 거래 비용이 너무 번잡해지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큰 도매상에 전화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다가 이번에는 대못 필요한데 대못 얼마 갖다 주시고요. 이번에는 벽돌 필요한데 벽돌 얼마 갖다 주시고요. 거기만 전화하면 다 제때 필요한 물량만큼 가져다 준다. 그러면 거기가 주 거래처가 되는 거잖아요. 바로 한국은 여러 군소한 국가들과 FTA를 다양하게 체결해 놨기 때문에 서로 간에 직접적으로 FTA 체결해서 뭔가 물류망 만들려면 우리도 한 국가와 FTA 체결하려면 정말 길게 걸린 건 10년도 걸리거든요. 네. 근데 우린 다 해놨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만 전화하시면 대한민국 해운사만 통하면 우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큰 어떤 허브 공항 이런 것들 허브 항만 이런 걸 만들면 우리가 큰 이점을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이미 체결해둔 FTA 여러 건의 FTA 네. 이것이 우리가 해운업에서 강자가 될 수 있는 이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혹시 있을까요? 이게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작용되면 우리나라가 어떤 이제 효과성이 있는지를 같이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나라가 일단 뭐 그 주신 질문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면 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국가죠. 달리 말하면 한국에서 물건을 사서 갖다 쓰는 단골 손님이 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해운사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미 많은 거래처와 많은 단골 루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가 얼마나 물건 잘 만들고 잘 수출하는 국가입니까? 그렇죠. 네. 배도 잘 만들어서 맞아요. 그것도 말씀을 네. 드릴게요. 이거는 뭐 저기 다음 시간에나 해야 되나 했는데 말씀을 주셨으니까 네. 전 세계에서 지금 자국의 해운 산업을 지키고 어떻게든 국적 해운사를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기저가 높아지기 시작했냐면 예. 친환경 선박을 이용해서 물류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는 정박하지 못합니다. 이 기준을 자꾸 높여가고 있어요. 특히 유럽의 해운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EU가 그거에 가장 적극적인데요. 어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해운 업계에 치열한 경쟁들과 경합이 있는데 유럽이 가지고 있는 모처럼 가장 수위에 점유하고 있는 해운 산업들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등등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더스트리를 지키고자 예. 하나의 명분으로 내세운 게 지구 지킵시다. 예. 이제 친환경 선박 아니면 안 돼요. 이걸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뭐라 할까요?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선진국들이 선진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허들일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후진국들의 시선들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그게 정확한 지적이에요. 친환경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제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그 지론인데 WTO 체제라는 게 지난 한 3, 40년 동안 우리가 꾸준히 추진해왔던 자유무역 협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갑자기 글로벌 패권 국가들이 자유무역 하자고 그렇게 3, 40년 동안 주장하다가 보호무역으로 돌아서면 머쓱하잖아요. 그래서 뭘 명분으로 삼냐 하면
WTO 체제를 스스로 부정한 게 아니라 WTO 체제에서 세부 규정을 잘 보면 자유무역을 안 해도 되는 예외 조항이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환경에 위배될 때 자유무역을 일부 차단할 수 있다. 두 번째, 국가의 안위가 걱정될 때, 네. 그러니까 국가 안보 차원에서. 예. 그리고 세 번째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 있을 때, 요럴 때는 자유무역을 우리가 일정 부분 제약해도 된다 있는데 네. 바로 그 자국의 해운 산업들을 지키기 위한 이런 대의 명분으로 친환경 선박 이용을 제시한 거고요. 그걸 제시하면 어떻게 그러면 자국 선사들을 지킬 수가 있느냐? 그렇죠. 자, 앞서 일부 얘기 다 드렸잖아요. 세계 1, 2, 3등의 해운사가 어디 있습니까? 스위스, 덴마크, 프랑스. 다 유럽이죠. 예.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해운사는 새로운 친환경 기능 있는 선박으로 바로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군소 해운사 같은 경우는 중고 배 고쳐서 쓰고 또 고쳐서 쓰고 이런 경우들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중소 해운사들은 크고 좋은 새로운 배 이거 바로 밟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럽에서 친환경을 명분으로 해서 먼저 이렇게 해운 전쟁에 어떻게 보면 시동을 건 거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쨌든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발달한 것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돼서 잘 적응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려면 약간 제도적 보완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중견 아니면 군소한 해운사들이 이런 새로운 IMO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 해운 그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배로 빠르게 바꾸려면 예. 나름대로 그들 간의 어떤 새로운 배를 발주해서 구매하는데 정부에서 약간 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노선 간에 너무 그 과잉 경쟁을 하면 예. 이게 우리 운임비만 깎는 그 부작용이 있거든요. 이 해운 동맹을 맺는 이유가 이게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컨테이너선은 전기선이잖아요. 예. 지하철 텅텅 비어서 가면 엄청난 적자죠. 그렇죠. 꽉 채워야 가야 그래야 지하철 노선이 흑자 노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저쪽 배에 실지 말고 저쪽 노선 이용하지 말고 우리 노선 이용해 주세요. 이렇게 과잉 경쟁하다 보면 운임비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해운사들이 야 그러지 말고 너랑 나랑 동맹 맺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군소한 지선에서도 당연히 왜 없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 정도 교통 정리를 직접 하라는 게 아니라 만나서 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은 그게 먼저 선행은 좀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다시 친환경 쪽으로 돌아가 보면 친환경 선박으로 이제 전환해야 하는 시기인데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준비를 좀 잘 하고 있는 편인가요? 조선사라든지 뭐 정부라든지. 정부에서 나름대로 해운사라든지. 예. 해운업에 관심을 갖게 됐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 국적 해운사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이제 구조조정을 당하는 바람에 예. 없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운 대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갑자기 지하철 노선 하나가 없어진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랬더니만 진짜 운임비 올라가고 갑자기 우리 물건은 제때 주려면 이거 외국 선사 이용해야 되는 거냐 이런 옥신각신이 많다 보니까 해운 산업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관심이 고조되긴 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언급한 상황들은 완벽히 새로운 상황들이거든요. 예.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한 노선에 대한 새로운 동맹 체결과 재편성, 그 다음에 전 세계 군소 국가들이 새로운 공급망으로 물건을 제때 줄 수 있는 해운사를 찾아야 되는 이슈들, 이런 여러 가지 새로 터진 이슈들이 많고, 그리고 2M이라는 세계 최대의 동맹 그 길드들이 우리 이제 각각 따로 갈 겁니다라고 해서 그 기회 요인들, 이런 거는 새로 도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얻을 수 있는지 지금은 이제 다시 고민을 해야 될 때예요. 그럼 잠깐 짚어보자면 네. 해운사 구조조정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해운업계 상황은 어떤 편인 거예요? 사실 경쟁력은 상당히 있어요. 이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 외화를 벌어오는데 기여하는 산업을 1등부터 뭐 5등까지를 꼽아보면요. 이거는 뭐 그때그때 숫자가 조금은 다르긴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3위를 간간히 찍는 업종은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 3위가 바로 해운업이에요. 오, 그렇군요. 네. 오. 우리나라에서 순수히 외화를 제일 잘 벌어오는 대표적인 산업군은 바로 해운업인데 2위는 어딘지 1위는 뭐 당연히 반도체일 거고 예. 2위가 자동차고요. 아, 3위가 해운업인데 네. 물론 해운업은 운임비 급격히 떨어지면 순위권에서 좀 밑으로 내려가긴 합니다만 확 떨어질 자, 수도 있겠죠. 예. 예. 자, 그만큼 달러를 벌어오는데 현격한 기여를 하는 게 우리나라 해운업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해운업이 이런 기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해운업은 전방과 후방 산업,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기여하는 도도 아주 절대적인데요. 전방 산업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네.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냐면 철강하고 조선하고 전자, 항만, 인프라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해운선사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계속 발달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후방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더더욱 키워야 되는데 해상 보험이라든가 선박 금융들 아.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앞으로 우리가 육성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 하려면 해운선사가 없이 이런 산업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국가 경제에도 가장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해운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방과 후방을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역량을 이미 발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선 보유 순위 네. 세계 5위권 오. 그리고 8위권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해운업에 좀 강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특히 이제 중국의 여러 해운사들이 점점 순위권에서 어떤 위상을 보일지가 초미의 관심사예요. 중국이요. 예. 왜냐하면 네. 원양 해운 노선에서 중국의 이제 여러 뭐 상하이나 홍콩이나 뭐 북경이나 이런 데를 거쳤다가 자칫 잘못하면 인천이나 부산 안 거치고 절로 갈 수도 있잖아요. 가까운 데니까 한쪽에만 내려다 놓으면 그쪽에서 이쪽만 노선 운영하는 그렇죠. 지류로 네. 이용해버리면 이게 허브 항만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여러 국제적인 미국을 중심으로 한 노력이 있다면 이게 우리에게 또 한 가지의 어부지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해운업에서의 강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뭐 이유까지 이제 한 네. 세네 가지로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다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할까 혹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국 해운 산업에 이거는 뭐 인위적으로 누가 시킬 수는 없을 거고요. 규모감 있는 구조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 해운업이 약간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끔 이 동맹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거는 해운사들 니네가 알아서 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가 약간만 도와주면 할 수 있는 방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한번 우리 그 오승훈 아나운서 해운사, 오승훈 해운 여기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해운사라고 봤을 때 갑자기 한국에 배 몇 척 안 가지고 있는 해운사가 갑자기 찾아와서 저도 이쪽 동맹에 좀 껴주십시오 하면 껴줄 이유가 딱 하나가 있어요. 너는 배도 몇 척 안 가지고 있지만 혹시 네가 화물 많이 선적해줄 화주 물어오면 내가 포함시켜줄게. 예. 그런데 저 그런 화주들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 SK 다 저희 해운사 많이 이용합니다. 네. 이러면 그 회사들이 네 단골이었어? 그러면 얘기가 다르지.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거 빨리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네네. 교수님,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렇게 인위적인 노력합니까? 아닙니다. 중국은요, 브라질에 철광석이 없으면 경제가 가동 안 가거든요. 그랬더니만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가장 친중 성향이 있는 룰라 대통령이 어떻게 했느냐? 중국이 브라질 철광석 사갈 때는 브라질 국적 해운사 무조건 이용하지 않으면 우리 안 팔아. 이렇게 했어요. 이런 인위적인
조치가 이미 국제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 그거에 대한 뭐 잘못됐다거나 제재 이런 것들은 크게는 없는 상황인 건가 보네요. 무조건 사와야 되는데 어디서 함부로 그 소리를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해운업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 산업으로 해운업을 꾸미는 이유 여러 가지를 살펴주셨는데요.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돼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네, 지금까지 오승은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